한국은행이 내년에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합니다. 경제 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예상했는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지면서 우리도 경기 반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기업 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 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약시장의 분위기, 서울로 수요가 더 몰릴 것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주민 부동산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플러스 서정덕입니다. 한국은행은 중기적 시기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공개한 2020년 통화 신용정책 운영 방향에서 국내 경제 성장세가 잠재 성장률 수준을 밑돌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은은 이어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는 주요 리스크 요인의 전개와 국내 거시경제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내년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예상하면서도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내년은 글로벌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지고 우리 경제도 회복 흐름 속 경기 반등의 모멘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 교역 회복,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는 기회 요인이나 또 글로벌 불확실성, 국내 건설 투자 조정 국면 등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회 요인은 살리고 리스크는 관리하는 등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오늘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또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횡령과 배임 등으로 기업 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결된 가이드라인에는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 국민연금이 이미 행사한 이사해임 등 주주 제한을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주주 제한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추가 단서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창립 31년 만에 금호를 떠나 범현대가의 품에 안깁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색 컨소시엄은 오늘 근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약 6,800만 주를 3,200여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현산 컨소시엄과 금호산업은 각각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계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988년 2월 창립돼 대한항공과 국내 양대 항공사로 자리매김해온 아시아나항공은 창립 31주년인 올해 주인 교체라는 전환기를 맞게 됐습니다. HDC 그룹 관계자는 항공 전문가 중심으로 인원을 구성해 인수 작업을 준비 중이라며 모든 절차가 내년 4월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배달업계 1위 배달의 민족과 2위, 3위 요기요, 배달통이 손을 잡은 가운데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독점 체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독점 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불공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결국에 소상공인들이 짊어져야 할 수수료와 배달료만 더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없으며 우한 형제들과 델리버러 히어로의 합병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을 저해함에 따라 이들의 기업 결합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배달앱 시장 2위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1위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두 기업이 양분하고 있는 현재의 배달앱 시장이 하나로 합쳐지면 과도한 독점 체제가 발생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와 배달료가 높아질 것이란 이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통은 국내 배달앱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 이날 기자회견은 정의당 최혜선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기업이 배달앱 시장을 독점할 경우 소상공인들은 제한된 선택조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수수료가 계속 올라도 광고비가 늘어도 어떤 선택도 저항할 수 없는 지금도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가 더 비싸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배달앱 가맹점 중 55.9%가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답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한 결합심사를 촉구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두 기업의 결합으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배달앱 불매를 포함한 강력한 단체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12.16) 종합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 청약시장의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출이 막혔습니다. 그러자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가 청약시장에 뛰어들면서 평균 청약 경쟁률이 좀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힘든 지방보다는 서울의 수요가 집중되면서 지방 비인기 지역 미분양은 더욱 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청약한 단지들 있었고요. 성적표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좀 네. 드리면 이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이 서울 지역 분양은 모두 1순위 마감을 했고요. 또 지방, 그러니까 광역시가 아닌 비인기 지역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달이 났습니다. 12.16 대책 이후에 서울에서 처음 분양한 이 북일의 송파 서밋 송파 1차, 2차 단지를 좀 보면 이 총 1,389가구거든요. 예. 이 중 이 1,389가구 모집에 34,824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청약 경쟁률이 25.07대 1을 기록했고요. 또 같은 날 서대문구에서는 이편한 세상 홍제 가든 플란츠 단지가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았는데 200가구 모집에 11,985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 단지는 평균 59.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 이 경남 창원에서 분양한 단지가 있는데 창원 월영 마린 A시앙 단지. 이 단지는 지난 24일 1순위 청약을 받았는데 미달이 나서 2순위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총 4,284가구 모집에 390명이 신청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집 가구의 10%도 채우지 못한 겁니다. 예, 분위기가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송파 북일에 조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오기 전부터 얘기가 좀 많았는데 생각보다 경쟁률이 25대 1이었으면은 높지가 않았고 홍제가 60대 1이니까 여기에도 반도 못 미치는 건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당초에 이제 북일의 지역이 이제 공급이 뜸해서 예. 많은 청약자들이 좀 몰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쵸. 물론 많이 몰리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좀 청약률이 이렇게 나온 거는 일단 모집 가구 수가 1,000가구 넘는 좀 대단지였고요. 예. 또 중도금 대출이 막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가진 수요자들만 이 청약 시장에 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북일의 호반 서밋 단지는 이 1차, 2차 단지로 각각 청약을 받았는데 1차 단지가 689가구였고 또 2차 단지는 700가구입니다. 이렇게 합쳐서 1,389가구였는데 이 서울에서 일반 분양이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다 보니까 34,000명이 넘게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평균 경쟁률은 두 자릿수에 머문 겁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 단지는 모든 평형이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의 주력 평형인 이 전용 108제곱미터의 경우를 좀 보면 이 모집 공고문에 2차 단지 108A 이 주택형 기준층을 보면 이 분양가가 9억 2,1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계약금이 20%가 책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당첨이 되면 당장 1억 8,420만 원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중도금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중도금이 또 60% 그러니까 5억 5,260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도금은 뭐 한 번에 내는 건 아니고 잘 알다시피 내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계약금 또 중도금 포함해서 총 7억 3,680만 원이 이 현금으로 있어야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돼도 문제다라는 얘기가 이럴 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돼도 뭐 2억 정도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계약금을 넣을 수 있고 중도금까지 함께 하니까 7억 3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소위 말해서 현금 부자 아니면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잔금 내야 맞죠. 되는데 네. 이 부분 20% 마련하는 것도 이것도 쉽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아까 말한 주택형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잔금이 이제 20%거든요. 그러면 1억 8,420만 원인데 이 계약금과 중도금만 가지고 청약을 넣는데 덜컥 당첨이 되면 자, 나머지 이제 입주 시점에 잔금을 내야 하는데 이걸 그럼 보통은 이제 잔금 대출이라고 해서 대출로 해결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입주 시점에 이 아파트가 15억 원을 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15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난주에 12.16 대책을 내놓으면서 15억 넘는 집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거든요. 예. 잔금 대출도 이 담보대출인 만큼 1억 8천만 원가량을 어디서든 구해야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입주 시점에 이 단지 시세가 1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뭐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4억 원이 됐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9억 원까지는 LTV가 40%고 또 9억 원이 넘는 5억 원에 대해서는 LTV가 20%가 적용이 돼서 총 4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사실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15억 원이 넘으면 좋겠지만 뭐 올라서 좋겠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15억 원이 가면은 대출이 안 되니까 참 애매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변 시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주변 네. 시세는 어때요? 일단 주변 시세는 뭐 최근에 인근단지를 봤더니 14억 원의 실거래 실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국토부 실거래가를 확인해 본 건데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위례 송파 푸르지오 단지가 있는데 전용 108제곱미터가 11월에 14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이 소반 서밋 2차 단지 전용 108제곱미터 분양가가 9억 2,1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대로라면 4억 원 넘게 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문제는 2년 뒤에가 이제 입주 시점인데 요때 지금 시세보다 1억 원 넘게 오를 거냐 아닐 거냐 이게 좀 뭐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예. 뭐 일부에서는 1억이 더 오를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반면에 지금 수준에서 좀 보합세를 기록할 거다 이런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부동산 지금 규제가 워낙에 복잡하게 나오다 보니까 청약 넣으실 때도 시청자분들도 자금 사정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도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2019년도) 증시도 단 하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배당락일을 맞아 금요일 증시는 장 초반 조정이 좀 있었지만 저가 매수에 상승 전환하며 2,20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낙관론이 여전한 가운데 중국의 지준율 인하 소식 등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배당락일을 맞았지만 저가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며 지난주와 같은 2024.21포인트 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은 한 주간 1.77%가 오르며 661.24포인트의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거래소는 기관이 2,767억 원을 팔았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1,897억 원, 667억 원을 순매수해주며 시장을 방어했고 코스닥 역시 기관이 426억 원을 매도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75억 원, 437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짙어진 관망세와 배당락으로 지수 변동은 적었지만 상승 기대감은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미중 1차 무역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서명식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최종 서명이 내년 1월 첫째 주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리커창 중국 총리가 실질 금리와 금융비용 인하 방법을 연구할 것이라 언급하며 지준율 인하를 비롯한 중국의 온건한 통화 정책과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높아진 점 역시 한국 증시의 긍정적 요인으로 꼽힙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그룹 운영에 제동을 걸고 나서며 이른바 남매의 난이 이번 주 시장의 화두였습니다. 회사는 시끄러울 수 있겠지만 내년 3월 주총을 앞두고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일어날 것이란 기대에 관련주들은 급등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진칼 우선주와 대한항공 우선주는 각각 66.3%, 23.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현 주가가 직전 고점을 돌파한 부분, 이번 분쟁 이슈가 장기화되며 집안 싸움이 격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는 만큼 현 구간 추격 매수에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약 개발업체인 장외기업 비보존이 임상 3상 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며 관련주들의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비보존에 대한 지분을 22.99% 보유한 텔콘 RF제약과 4.6% 보유한 에스텍파마가 급락하며 제약바이오 업종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이제 2019년 폐장까지 단 1거래일만을 앞둔 우리 시장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1차 합의 이행 기대감과 주요 지표 개선,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 등으로 다음 주 증시는 소위 1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올 한 해 동안 75개 기업이 IPO를 통해 주식시장에 새롭게 입성했는데요. 무엇보다도 특례상장 제도가 활성화되며 공모 방식 다변화와 또 그에 따른 업종 다양화를 이룬 것이 눈에 띕니다. 한 해 동안의 IPO 현황과 내년 IPO 전망을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총 75개의 기업이 IPO를 통해 주식시장에 신규 입성했습니다. 공모 기업 수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공모 규모는 롯데리츠와 한화시스템 등 중대형급 IPO의 상장으로 전년 대비 1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IPO 홍보대 행사 IR큐더스가 이들 기업의 상장 패턴을 분석해보니 올해는 특례 상장 제도 활성화에 따른 공모 방식 다변화가 특히 두드러집니다. 기술 특례, 사업 모델 기반, 성장성 추천, 테슬라 요건에 더해 최근 소부장 특례까지 가능해지며 공모 방식이 다양해진 겁니다. 다양해진 공모 방식은 업종 다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에 치우쳤던 공모 시장이 플랫폼, 콘텐츠, 신재생 에너지 등 업종으로 확대되며 전체 공모 기업 내 바이오 비중이 지난해 31%에서 올해 25%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올해도 IPO 하반기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신규 상장한 75개 기업 중 46%의 IPO가 4분기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공모 규모 역시 이 기간 집중돼 4분기에만 올해 전체 공모 규모의 53%에 달하는 약 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변화를 이뤄냈던 올해 IPO 시장, 내년 IPO 시장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SK바이오팜과 CJ헬스케어, 현대카드 등 올해 없었던 조단위 대여급 기업이 IPO를 앞두고 있어 공모 규모 성장이 기대됩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상장을 철회한 기업들이 IPO를 재추진할 경우 공모 규모 변동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신입사원 연수하면 다양한 교육과 발표가 이어지는 소위 딱딱한 프로그램이 연상되시죠. LS전선이 취업 준비로 고생한 신입사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힐링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응원한다는 포부인데요. 보도에 정세미 기자입니다. 생활 한복을 입은 신입사원들이 한데 모여 요가를 합니다. 평소와 다른 복장의 어색함도 잠시, 이내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습니다. LS전선이 지난 26일부터 이틀 동안 강원도 홍천에서 신입사원 4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입사원 캠프입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고생했어 인정을 제목으로 신입사원들을 위한 힐링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LS전선 입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신입 공채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고 앞으로 사회생활 속에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전에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군이나 딱딱한 교육으로 이뤄졌던 기존 프로그램들과 달리 소도구 테라피와 명상을 통한 휴식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산책을 통한 섬마을 둘러보기 등 사회로의 첫 출발을 위한 생각 정리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신입사원들은 신선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 제대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게 신선하고 새롭기도 하면서 LS전선은 향후에도 신입사원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기 적응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 장비로 꼽히는 OLED 레이저 장비. 휴대폰과 TV 등 다양한 곳에 이 레이저 장비가 활용되는데요. 오늘은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을 발빠르게 선점하고 태양광으로 사업군 확대에 나선 제조용 레이저 장비 업체 코스닥 상장기업 LIS를 만나봅니다. 레이저를 활용해 필름과 유리를 정밀하게 자르고 구부려줍니다. OLED 패널을 스마트폰 화면 크기로 잘라주고 디자인에 맞게 깎아주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은 디스플레이 후공정 분야에서 레이저 장비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LIS의 안양 본사입니다. 디스플레이 레이저 가공용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2011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그 핸드폰의 OLED 디스플레이 쪽에 커팅 및 실링, 즉 자르거나 붙이거나 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LIS는 BOE, 티안마 등 중국의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내 시장이 침체를 겪자 중국에서 돌파구를 찾은 겁니다. LIS는 다른 업체들보다 일찌감치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IS는 현재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2018년 회계연도에는 2천억 정도를 그 중국발 OLED 장비를 수출을 해서 무역의 날 행사에서 1억 불 수출 혜택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LIS는 2016년 324억 원에서 올해 2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꾸준히 점유율을 늘린 결과입니다. LIS는 중국 내 OLED 후공정 커팅 장비 부문 점유율이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수준인데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겁니다. 최근 중국의 공격적인 디스플레이 투자로 LIS에 대한 수요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비전옥스, BOE 등 중국 기업들이 앞다퉈 OLED 생산 라인 건설에 나섰습니다. LIS의 장비 발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향후 몇 년간 OLED 시장의 초과 수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OLED 생산 라인에 2026년까지 100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2025 계획에 따라 OLED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시장성과 성장성이 큰 상황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보다 공격적인 점유율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기업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 보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LIS는 현지 업체에 지분을 넘기는 전략적 제휴가 필수라고 판단한 겁니다. 저희가 한국인으로서 중국 시장을 갖다가 공략하기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파트너가 절실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 그러나 LIS는 두 회사의 상생 효과를 극대화해 함께 성장하는 윈윈 사례를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저희 LIS는 중국 영업을 강화해주고 중국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할 중국 파트너가 절실했습니다. 야웨이 머신이 최대 주주가 된 것은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LIS에게 강력한 파트너가 생긴 셈이며 실제로 경영은 한국 경영진이 그대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중국 시장 점유율 높이기에 나섭니다. 중국 정부가 국산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확장 기회를 꾀한다는 겁니다. 현지 합작법인을 활용하면 중국 현지화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메드 인 차이나를 강조하고 있으며 현지화 달성 시 타 경쟁사 대비 확고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도 나섭니다.
LIS는 새로운 먹거리로 태양광과 2차 전지 등을 꼽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태양광 등의 분야에서 레이저 장비 수요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기술력으로 중국 시장을 진출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중국 IT 시장,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 등 레이저 장비 분야를 석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기술력을 갖춘 데다 중국 영업망을 확보한 만큼 시장 진입이 한결 쉬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야웨이와 함께 다수 고객사와 기술 미팅을 시작했고 신규 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IS는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레이저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활용되는 반도체, 2차 전지, 태양광 장비 분야에서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LIS는 합작법인의 중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며 입지를 공고히 한 LIS. 글로벌 IT 제조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노후 보장을 위해 가입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주택 구매를 위해서였다고 하죠. 중도 인출은 목적에 따라 가입자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일부는 노후 걱정보다 부동산 투기에 쓴 것으로 보여 씁쓸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